자, 우리 이제 그 도막방수라는 게 있어요. 도막방수. 도막방수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방수 재료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보면 지붕 공사의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물매라는 것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물에 처리한 거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방수는 재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스팔트 이 가열공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고, 계량 아스팔트 시트 공법이라고 해서 얘는 냉각 공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좀 간편하죠. 간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모르터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방수라고 공부하면서 시멘트 모르타르의 방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시멘트 액체 방수 공부하고 주로 원칙적으로 내부용 방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갈 게 이제 동학 방수예요. 동학 방수.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지붕공사 같은 데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거의 지금 사용하지 않고 얘를 오케이 많이 사용하고요. 얘는 주로 내부 공사에 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아스팔트, 계량 아스팔트 시트 공법, 요거 있죠, 요 공법은 복잡한 거 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그렇죠? 이 곡면이나 이런데 면 처리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뭘 쓰면 될까? 이 동학방수예요. 동학방수. 얘는 우리가 곡면 지붕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도 오케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있겠죠, 그렇죠? 용도가 있어. 그러면 이 동학방수라는 게 뭐냐? 이 동학방수라는 것은 우리 곡면 지붕 있죠, 이렇게 이런 곡면 지붕 이런 데도 시공이 가능해요. 왜 시공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도막, 이 멤브레인 도막인데 이 그 페인트 바르는 우레탄 같은 거 있죠. 우레탄 같은 걸 이렇게 여러 겹 발라서 아주 얇은 막을 여러 겹 발라서 페인트 바르듯이 우리가 방수층을 형성하는 게 동학방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에폭시 같은 게 도장지로도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요런 막을 이용해서 시공하는 방법이 동학방수예요. 그럼 동학방수에 좋은 게 뭐냐? 다양한 형태 있죠? 형태가 다양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색상도 다양하게 시공이 가능하고요. 아주 막이 얇다라는 거예요. 막이 얇으니까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탄력도 있어요. 탄력도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동학방수 합니다. 동학방수. 그래서 이 동학방수는 아주 얇게 여러 번 시공해서 만드는 걸 동학방수 공법이라 그래요. 이 공정은 마찬가지 비슷해요. 공정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바탕 정리한 다음에 바탕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공정의 그 재료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하지만 플라이머처럼 그렇죠? 약간 접착 기능도 하고 이런 데다가 도막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강할 수 있는 거 보강 메쉬 같은 게 있는데 막에 탄력을 좀 줄 수 있도록 도막 그 다음 부착이라든가 하고 도막을 그 다음에 이중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층 마감을 가볍게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법이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트처럼 막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페인트 발라듯이 여러 번째에서 시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동학방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특성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죠. 예. 다만 이제 2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균열이 갈 염려는 작으나 바탕층이 아주 얇기 때문에 균열폭이 너무 클 경우는 우리가 도막층이 약간 찌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에 보면은 동학방수는 바탕 처리하는 플라이머도 파라고 그랬죠? 플라이머. 그렇죠? 그 다음에 도막층 시공하고 요 사이에 이제 보강, 메쉬 같은 거 설치하고 다시 도막층에다가
보호층 이런 공정으로 들어가요. 이거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도막공법은 여러 개 얇게 여러 층을 얇게 발라서 시공하는 공법으로 다양한 지붕의 형태나 색상을 낼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강좌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주제 46번을 보면은 실방수, 실링 방수와 지하 방수가 나와요. 실방수, 지하 방수. 그럼 현재 내용을 보면 이제 주로 실링 방수만 이제 설명하면 되겠네, 그렇죠? 실링 방수. 그럼 실링 방수, 실링 방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약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실링 방수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 방수가 아니라 부분, 틈 또는 간극, 간극 빈 공간이죠. 간극을 우리가 채워서 그 부분의 틈이나 간극에 대해서 간극을 방수해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바탕층이 있고 이러한 우리가 뭐 줄눈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 부분을 좀 채워줘야 돼, 방수 성능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채워주는 요걸 우리가 실링 방수라고 그래요. 부분의 틈이나 간격을 우리가 메꿔주는 방수예요. 그런데 이 재료들은 온도를 받으면 이렇게 얘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줄어들기도 해요. 그렇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럼 얘가 만약 늘어난다 치자. 늘어난다 치면 어떻게 돼, 얘가 파단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분의 틈이나 간격을 메꿔주는 방수를 우리가 실링 방수를 하는데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얘가 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본드 브레이커를 이렇게 시공해줘요. 본드가 접착이죠? 브레이커 또는 우리 백업제라고 돼요. 백업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채워주고 실제로 이 실링 방수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바탕층과 몇 면 접해 있어요? 하나, 두 개 접해 있고 아까는 몇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접착돼. 그러면 이제 얘를 3면 접착이라고 그래요. 얘를 2면 접착이라고 그래요. 어디가 좋을까요? 이게 좋은 거죠. 특히나 뭐 할 때? 움직일 때 얘가 좋은 거예요. 움직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을 뭐라 하면 워킹 조인트라고 그래요. 워킹 조인트. 자, 한글 다시 써줄게요. 워킹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 워킹 조인트가 발생하는 곳은 2면 접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3면 접착하는 공간이 있겠지. 3면 접착할 공간은 뭘 얘기하냐면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거. 논 워킹 조인트는 3면 접착이 가능합니다. 왜? 얘가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이 그냥 온도 변화 거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온도 변화를 받지 않는 이런 공간은 논 워킹 조인트가 있으니까 3면 접착 가능. 그러나 워킹 조인트처럼 온도 변화에 따라 얘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같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탄력적으로 움직임으로써 파단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는 2면 접착이 필요하더라. 그렇죠? 2면 접착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야. 아, 이게 3면 접착이 있고 2면 접착이 있구나.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거야. 그래서 실제라는 것은 결국에 부분의 틈이나 이 간극 이런 것들을 메꿔주는 이런 채워주는 방수를 실링 방수로 하니 실링 방수는 전체 방수다 아니면 부분 방수다? 부분 방수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분 방수를 실링 방수로 하는 거야. 부분 방수로. 아, 이게 실링 방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줄 근거 보면은 옥상부의 신축줄로 수축 팽창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라라고 나와. 그게 뭐냐면 이 재료. 이런 재료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신축이 가능해야 돼. 근데 방금 전에 공부했던 시멘트 몰탈계 같은 거 방수 쓰면 어떻게 돼? 그냥 파단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신축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방수야, 방수. 그러면 현재 자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했지만 아스팔트 가열공법이 있고 계량 아스팔트 냉간공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타기 방수 있고 동학 방수 있었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의 틈이나 간격을 만든 실링 방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다시 정리가 되는 거야. 왜?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구조체가 있어, 구조체. 구체라고 해요. 구조체가 있어. 구조체에다가 방수를 해야 돼.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방수층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바탕층 처리가 돼야 되나요? 바탕이지. 그쵸? 그래서 이 바탕 처리가 미리 되어야 되는구나. 바탕 정리 또는 바탕 처리라고 합니다. 요게 먼저가 되고, 두 번째 뭐가 돼야 돼, 이제? 방수층 처리가 돼야 되죠? 이 방수층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뭐, 아스팔트가 될 수 있고, 계량 아스팔트가 될 수 있고, 동학방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동학방수가. 뭐, 시멘트 몰타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방수층이 있으면 이 방수층, 우리가 보통 보행용이라고 그래요. 보행. 그 위에 걸어가는 거예요. 옥상처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기? 방수 공정 안에 보호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순서가 뭐야니까? 바탕 정리하고 방수층하고 세 번째 보호층. 이 특히나 우리가 보행용 사람이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이래 옥상 같은 데는 반드시 보호층을 해줘야 돼요. 왜? 옥상 이렇게 방수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이야. 요거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오잖아요. 순서만 이해하면 돼. 그러고 나서 요 관련되는 요 상세한 시방지문은 뭐다? 아까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링 방수는 아까 부분의 틈이랑 간격을 메꾸니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실링 방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워킹 조인트다, 움직이는 거. 이면 접착. 노워킹 조인트는 그래, 수미를 위해서도 삼면 접착이 좋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 끝. 이게 바로 방수. 어때요?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체 및 외부 구조라고 나와. 벽체 및 외부 구조. 이 벽체 외부 구조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마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마감 공사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벽체 및 외부 구조의 조적 구조 한번 공부할게요. 조적 구조. 이 벽체 및 외부 구조는 현재 조적 구조, 벽돌 쌓기, 블록 쌓기 이렇게 끝나네. 돌 쌓기도 있는데 그건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설명드리는 거야. 설명.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워드리고 이 벽체 및 외부 구조입니다. 일단 우리가 제1절 조적구조 제한이 있고 조적조의 장단점 나와요. 그럼 이러한 벽체 및 외부 구조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조적구조야. 조적구조. 그러면 이 조적구조라는 건 재료로 봤을 때 뭐가 있느냐면 벽돌이 있고 블록이 있고 돌이 있어요. 돌. 이 벽돌은요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에요. 뭐 이런 벽돌이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사이즈지만 구멍 있는 벽돌이 있고요. 블록은 사이즈 좀 커요. 커야 되니까 좀 크게. 이 블록이에요, 블록. 예, 블록. 높이가 한 190대입니다. 390에. 얘는 사이즈가 얼마냐? 190에다가, 여기가 90에, 높이가 57이에요. 57.
얘는 이 두께가 약간 여러 차이가 있어요. 좀 여러 가지죠? 잘 안 보이겠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께를 보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형은 이런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그럼 일단 벽돌이 커요, 블록이 커요? 블록이 훨씬 크죠? 가운데 쫙쫙 비어 있고, 그죠? 이렇게. 이게 블록입니다. 이 콘크리트 블록을 많이 쓰잖아. 콘크리트 블록. 뭐라고요? 콘크리트 블록.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이 콘크리트 블록. 그 다음에 벽돌은 이렇게 꽉 채워진 형태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는 벽돌이 있을 수 있더라. 뭐 돌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돌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190에 90에 50도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90에 90에 57입니다. 190에 90에 57. 다시 뭐라고요? 190에 90에 50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벽돌이야. 벽돌. 그럼 이 조적구조의 특징이 뭐냐? 물체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조적구조다 그럼 물체를 쌓아 올려.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벽돌 같은 거 있죠? 물체를 쌓아 올려. 쌓아 올리고, 여기 이제 사이에다가, 이 사이사이마다, 뭐를 해줄까?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10mm. 보통, 10mm 정도의, 접착 몰타로. 그렇죠? 이런데, 10mm 정도의 접착 몰타로, 쌓기 몰타리죠? 쌓기 모르타르를 반죽해서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이게 접착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럼 쌓기 모르타르는 뭘로 만들었을까? 모르타르니까 물과 시멘트와 모래로 만들어졌어요. 물과 시멘트와 모래. 근데 이 쌓기 모르타르에 이렇게 두께, 요 두께를 무슨 두께라고 하면 우리가 줄눈 두께라고 합니다. 줄눈 두께. 그래서 벽돌이나 블록의 기본형들은 줄눈 두께가 10mm예요. 10mm. 그럼 일단 이 벽돌에 들어가는 이 줄눈은 기본이 뭐다? 10mm라 생각하면 돼요. 10mm. 10mm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벽돌 구조는 이렇게 물체를 쌓아 올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부, 하중, 상부에서 힘을 주면 우리가 기초 같은 거, 여기 기초가 있다 치자. 기초가 있다 그러면 상부,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공 방법은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시공 방법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쌓는 방법이. 옛날엔 이 벽돌 자재를 진흙으로 빚어서 반죽을 해서 햇빛에 말린 이런 벽돌 같은 걸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장에서 콘크리트 벽돌 같은 게 나와요. 콘크리트 벽돌 같은 게. 콘크리트로 이제 벽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공장 제품을 쓰는 거고, 지금은. 근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상부와 중 하부로 전달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야? 옆에서 밀면 얘가 몰타리의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미는 횡력은 굉장히 약해. 일단, 시공은 간편하구나. 그쵸? 장점이에요. 근데 옆에서 미는 힘은 뭐라 그러면 횡력에는 약한 재료구나. 그쵸? 시공은 아주 간편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얘는, 아주 오래 갈 수 있어. 내화 성능도 좋아요. 왜? 어차피 콘크리트니까, 이 제품은 대부분 뭘로 만들었다? 대부분 콘크리트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적이고 내화성이 좋죠.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횡력에 약한 게 단점이 돼. 횡력에.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고층 건물엔 별로 안 좋아요. 불안하지. 고층 건물. 왜? 고층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횡력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습기에 약해. 습기에 약하다는 얘기가 아주 단점이에요. 왜냐면 우리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다 습기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습기에 약해. 습기에 약하니까 옛날부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리 공간 쌓기를 해요. 무슨 쌓기라고요? 공간 쌓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 공간 쌓기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이 공간 쌓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벽돌을 쌓았다고 치자.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쭉 쌓게 되면 이 사이를 이렇게 비워놓는 거예요. 왜냐면 비워놓는 이유가 있겠지. 이 벽돌을 이렇게 한 줄 쫙 쌓고 여기서 또 쌓는 거야. 이 사이에 공간을 비워놔. 왜? 우리가 벽돌 자체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물기가 이렇게 실내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가 외부예요. 여기가 내부예요. 그렇죠? 그럼 물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연결되면 어디 아무리 두꺼워도 이 벽돌이 흡수를 타고 벽을 타고 계속 실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걸 이렇게 공간을 띄워주는 겁니다. 공간을 쌓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공간 쌓기 하다 보니까 벽체 두께가 두꺼워져요, 얇아져요? 벽 두께가 두꺼워져. 벽 두께가 두껍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쵸?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 생겨? 내부 공간 있죠? 내부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 알 속에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아, 그래. 습기에 약하니까 뭐를 했다? 공간 쌓기를 많이 시행하고 공간 쌓기 사용하니 벽체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벽돌 공사야. 하지만 장점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왜? 굉장히 시공이 간편하고 오랫동안 시공한 방법이고, 불이 나도 안전하니까 내구 내화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콘크리트니까. 콘크리트를 기본적인 모체로 썼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그 특징이 바로 조족공법에 있는 거야. 조족공법. 그럼 이 조족공법의 특징 교과서에 뭐로 나오는지 볼게요. 그렇죠. 내구 내화적이고 방한 방서, 추위에도 견디고 더위에도 견디고 외관이 장중한 편이다. 특히나 붉은 벽돌 같은 거 멋있어요. 그렇죠. 잘만 지면 구조미 시공이 용이하고, 단점 이거 별표 습기가 차기 쉽다는 거. 그 다음에 대규모 건물이나 횡력이 약하다는 거 설명드렸고, 습기 방지를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공간 쌓기. 이해하겠죠? 응? 그래서 벽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실내 위험 면적이 감소한다 설명드린 거지. 건물 자체의 무게가 좀 큰 편이지. 왜? 두껍게 이제 벽돌 쌓다 보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벽돌 치수 얘기했었죠? 190에 90에 57이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90에 90에 57입니다. 190에 90에 57입니다. 자, 벽돌은 다듬질하지 않는 온장, 마름질을 하면 토막 또는 반절동으로 부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쵸? 예,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야, 이제. 자, 보시죠. 우리가 이 벽돌의 사이즈를 제가 콘크리트 벽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즈가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바로 나왔네. 그죠? 바로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죠? 얼마라고? 그렇죠. 190이죠. 이 사이즈가 얼마라고요? 90이죠. 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예, 57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시멘트 벽돌이라 하는 걸 우리 정식 명칭이 뭐냐면 시방서에는 콘크리트 벽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시멘트 벽돌이라 하는데 시방서는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해요. 콘크리트 벽돌. 자, 190에 90에 57이에요. 응? 자, 얘를 온장이라 그래요. 온장. 그런데 여기 요 사이에, 응? 이렇게 딱 세 장이 들어가면 되는데 요 사이에 벽돌을 쌓아야 된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중간에 잘라야 될 필요가 있어. 왜? 두 장반밖에 못 쌓는데. 원래 이렇게 세 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우리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벽돌과 벽돌 쌓을 때요. 쌓죠. 보통 이렇게 한번 싸고 옆구리 싸는 거요. 길이 싸는 길이면이라 그래. 이게 길이에요. 여기 부분을 뭐라 하냐면 마구리라 그래. 얘가 보이면 길이면이라 하고 얘는 마구리면이라 하는 거, 옆구리니까. 그쵸? 자, 길이면이 보여. 쌌죠? 여기 몇 미리 들어가요? 10mm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면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10mm가 딱 뭐가 들어가? 몰탈 들어가겠죠? 그러면 길이면으로 벽돌을 딱 쌓는 거야. 앞에 눈에 보이는 거야? 길이면이 쫙 보이죠? 응? 길이면이 쫙 보여. 자, 그럼 위에는 어떻게 할까? 위에는 보세요. 위에는 마구리면을 쌉니다. 이렇게. 응? 옆구리.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상하 줄눈이 딱 일치합니다. 이거 줄눈이야. 이렇게. 얘가 마구리면이야. 그 길이면과 마구리면을 겹쳐 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면과 마구리면인데 사이즈가 얼마야, 얘가? 190이라고 그랬죠. 얘는 얼마가 돼요?
90이 되는 거죠. 90이 되고 얘가 얼마가 돼? 10이 돼. 그러면 이 마구리면 두 개를 집어넣으면 길이가 얼마가 돼요? 줄눈까지 190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쌓는 이렇게 만약 쌓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쌓게 되면 이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하중이 분산이 안 돼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지워주고 어떻게 할까? 계산책이죠. 그럼 뭐냐면 자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는 온장을 쌉니다. 균열이 잘 생기지 않도록 여기 10mm 딱 두죠. 잘라주고 여기 생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옆구리 마구리 있죠? 막구리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반절이나 이어토막 같은 이런 통합벽돌을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공하게 되면 요 줄눈이죠 요거 요 줄눈 수직 줄눈이 위아래가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그럼 얘는 통하지가 않죠. 당연히 가로줄눈은 통할 수밖에. 가로줄눈 똑같아. 요 가로줄눈이야. 요게 이제 가로줄눈이야. 가로줄눈. 이 가로줄눈은 어차피 가로줄눈은 우리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중요해? 요 세로줄눈이 얘가 막힌 줄눈이라 그래. 얘를 이렇게 위아래 통하죠. 얘는 통줄눈이라 그래.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통줄눈과 막힌 줄눈, 이 통줄눈과 이 막힌 줄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 세로 줄눈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로 줄눈은 이렇게 통한 줄눈이 있고 막힌 줄눈이 있더라. 뭐가 더 좋을까요? 얘가 더 좋아. 얘는 얘가 더 좋아. 얘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힌 줄눈을 해야 돼. 그죠? 그럼 막힌 줄눈 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벽돌을 잘라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이 잘라 쓰는 벽돌의 종류가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벽돌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잘라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마름질이라 그래. 마름질. 마름질은 가공하는 거야, 가공. 원래 나와 있는 생산품을 가공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자, 다시 길이. 세워줄게, 이렇게. 보기 좋게. 자, 얘가 지금 현재 몇이 되는 거예요? 높이가 19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90이 돼. 그러면 얘를 원장입니다. 그러면 이 벽돌을 잘라서 반을 잘라. 그러면 뭐가 돼?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를 4분의 1만 잘라. 얘는 뭐가 된다? 25% 남죠? 반토막, 반토막. 얘가 이제 반을 딱 쓰니까 반토막이 돼. 좋아. 반토막이 된다 했어. 그 다음에 얘는 25%만 남죠? 그럼 뭐가 돼? 이오토막. 25% 토막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응? 그럼 다시. 원래 온장이 있어. 온장이 있는데 얘를 반으로 쪼개. 그럼 뭐밖에 안 남아? 이렇게 반쪽밖에 안 남죠? 얘를 반절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벽돌을 내가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가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공하는 것을 우리 마름질을 합니다. 용어로 마름질.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돌에 줄눈이 나오죠? 내력벽 쌓기는 뭐 하라고 그랬어? 내가 막힌 줄눈 좋다 그랬죠? 이렇게 막힌 게 좋아. 왜냐면 막혀야지만이 이 하중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균열이 안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는 통줄눈 같은 경우는 이 하중이 집중해서 균열이 심각하게 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줄눈의 나비 같은 거 10mm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었고요. 설명드렸었죠? 줄눈의 그 두께는 10mm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다. 그 다음에 치장줄눈이 있어. 치장줄눈이 뭘까? 치장줄눈 공부하는 거예요. 치장줄눈. 우리가 이 벽돌집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벽돌집 보면 우리가 보세요. 옆에서 보여줄게요. 옆에서 이렇게 벽돌이 있다 치자고요. 이 벽돌이 있다면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잖아요. 지워주고 벽돌과 벽돌 사이는 이렇게 해서
응? 쌓기 몰타를 발라준다 그랬죠. 얘가 쌓기 몰타리야. 얘도 쌓기 몰타리예요. 원래 회색이죠, 보통 몰타리. 시멘색이니까. 얘도 쌓기 모르타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다 이쁘게 하얀색으로 내가 여기다가 줄눈을 만들고 싶어. 줄눈을 이렇게 하얀색 한번 이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줄눈을 파괴해. 왜? 굳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노란색을 할까? 노란색 다시 시작. 이렇게 이쁘게 다시 줄눈을 다시 시공해 줍니다. 얘는 치장이니까 뭐라 그래? 치장 줄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줄눈 색깔이요, 보통 하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하죠. 이게 치장 줄눈이에요. 그럼 우리가 쌓을 뭐 치장 줄눈이니까 얘는 뭐다? 얘는 치장 줄눈용 모르타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타르는 치장 줄눈용 모르타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치장 줄눈용 모르타르를 시공하려면 이 쌓기 몰타리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 굳어버리죠. 굳으면 이 줄눈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요 쌓기 몰타르 줄눈의 폭은 한 6mm 정도만 해주면 돼요. 6mm 정도. 치장 줄눈, 쌓기라고, 치장 줄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장 줄눈이라고 했고, 치장 줄눈을 바를 경우는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해라. 이런 얘기고. 귀피는 얼마나 그랬어? 6mm. 예? 그 다음, 내하벽돌 나오는데, 내하벽돌은요, 보통 내하벽돌, 굴뚝 같은 거 있잖아. 굴뚝. 이런 내하벽돌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하벽돌이라는 것은 사이즈도 틀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줄눈 치수를 한 6mm 정도로 해요. 6mm. 내하벽돌. 우리가 어디 들어갈까? 굴뚝같이 우리 열에 견딜 수 있는 벽돌을 내하벽돌이라 합니다. 뭐 이런 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벽체의 강도가 나오는데, 이 벽체의 강도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강도예요. 전체적인 강도이기 때문에 개체 강도가 이게 개체. 벽돌 강도가 강해야 될까? 아니면 이 쌓기 몰타르 있죠? 쌓기 모르타르의 접착 강도가 커야 할까? 그럼 뭐라 그래? 최소한 이 벽돌 강도보다 몰타르의 접착 강도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타르의 접착 강도는 개체 강도 이상이 되어야 돼요. 왜? 아까 그랬죠. 이 벽돌 조적 공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로 접촉을 해서 우리가 강도를 이겨야 되는데, 강도를 우리 구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개체 강도가 크면 뭐가 돼? 이 접착액의 강도가 작으면 금방 흘러내리거나 옆에서 밀리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몰타르의 접착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타르의 접착 강도는 이 벽돌 강도 이상이 되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모르타르의 접착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모르타르의 접착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기억하시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벽돌 쌓기 시공이 나와요. 응? 벽돌 쌓기 시공이 나오는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 벽돌 쌓기 시공 보면 첫 번째 세로 기준 툴을 건물에 모서리에 설치하라 라고 나와. 이 얘기는 뭘까? 설명 또 드려야겠네. 자, 그러면 이 벽돌 공사를 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모서리에 이렇게 이런 걸 세워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벽돌을 쌓을 때 보면, 제가 이제 이거 없이 한번 시공해 본 적도 있어요. 예, 그랬다가 아주 엉터리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여기다 세로빈 툴 대고, 여기다 우리 조적공들이 이렇게 먹줄로 이렇게 튕겨줘요, 높이를. 같이. 실을 띄워주고, 그러면 여기, 이 모서리마다 이 벽돌 높이가 일정해져요. 근데, 그냥 이거 없이 내가 시공했다면 어떻게 될까? 두께가 삐뚤삐뚤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요 세로 기준 툴이라고 그래, 세로 기준 툴. 무슨 기준 툴? 세로 기준 툴이 들어갑니다. 왜? 높이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벽돌 쌓기, 각부 위치라든가. 그래서 건물 모서리에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쌓기 전에 물로 청소를 좀 해라. 왜냐면 쌓기 전에 주 바닥이나 이런 거 다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2, 3일 전에 물을 출교, 표면을 건조시켜 쌓으면 접착이 잘 되고, 금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 벽돌 있잖아, 일반 벽돌. 일반 벽돌 같은 경우는요, 흡수율이 좀 강하다 그랬죠. 자, 보세요. 흡수율이 강해. 흡수율이 높은 편이야.
그러니까 방습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여기다 보세요. 요 사이에다가 모르타르를 이렇게 접착을 해야 돼. 근데 시멘트 모르타르는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물과 시멘트와 모래로 만들었죠? 그럼 물과 시멘트가 뭐를 해야 돼요? 우리 공부한 수화 반응을 해야 돼. 수화 반응을 이 수화 반응을 해서 얘가 경화가 돼. 그렇죠? 우리가 결국 이제 수화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굳습니다. 굳어. 응? 굳어. 경화가 된다고 그래. 근데 이 물과 시멘트가 충분히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요 벽돌이 흡수율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수화 반응에 필요한 물을 지가 벽돌 자체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잡으세요. 분명히 이 벽돌은 흡수율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물과 시멘트와 모래로 반죽을 해서 여기다 올려주면 당연히 흡수율이 높은 벽돌이 수화 반응에 필요한 물을 흡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교과서에 뭐로 나왔냐면 2, 3일 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 놓고 그 다음에 표면에 물이 없는 상태, 표면에 물이 없는 표면이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흡수율이 얘가 물을 한번 축여놓으면 어떻게 돼? 이미 물을 먹었기 때문에 시공 중에는 물과 시멘트를 흡수하지 않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물축임 해놓으란 얘기예요. 우리 교과서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쌓기 전에 뭐 청소도 하고 접착이 잘 되도록 2, 3일 전에 물을 축여 표면을 좀 우리가 쌓게 되면 잘 금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콘크리트 벽돌을 쌓기 직전에 물 축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콘크리트 벽돌 같은 경우를 쌓기 직전에 물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쌓기 직전이 아니라 미리 벌써 우리가 시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벽돌과 블록이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체물을 만들어서 블록 세단마다 보강하도록 돼 있고, 쌓도록 돼 있어요. 벽돌벽이 블록벽과 직각으로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연결체물을 좀, 우리가 3단마다 보강하도록 돼 있습니다. 4번 별표예요. 내화벽돌은 물축에 쌓지 않는다. 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내화벽돌이라는 얘기 아까 공부했었죠. 내화벽돌 공부했는데, 이 내화벽돌은 우리가 이 건축 재료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기경성 재료가 있고 수경성 재료가 있어요. 이 기경성은 뭐냐면 공기 중에 굳는 어떤 성분이고요. 수경성은 우리가 이렇게 수화 반응이 필요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진흙 같은 거 있죠. 점토나 진흙등이나 이런 점토 이런 것들은 기경성 재료고요. 이런 좋은 점토로 만든 게 내화벽돌인데, 이런 점토들은 우리가 기경성이기 때문에 물축임을 하지 않고도 쌓을 수 있도록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화벽돌은 물축여 쌓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벽돌 쌓기에 넷쌓기라고 나와요. 그럼 현재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게 이 넷쌓기를 하는구나. 넷쌓기. 그럼 무슨 생각하래요? 안으로 쌓았다? 아닙니다. 넷쌓기를 뭘로 보면 돼, 여기? 내어서 쌓는답니다. 실제로 넷쌓기는 내어 쌓기예요. 안으로 쌓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는 쌓기입니다. 그러면 이 넷쌓기라는 걸 어떻게 쌓는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 가끔 뭐 교회나 옛날 학교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벽면에 보면 이렇게 치장상 이렇게 벽돌을 내놓은 걸 봤을 거예요. 밖으로 벽면보다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벽면보다 옆에서 보면 교회나 학교 같은 거 뭐 벽돌 같은 거 쌓았다 뭐 이렇게 의장상 튀어나오는 거 있죠. 원래 벽면은 여기야. 여기 벽면이야. 그럼 얘는 없어도 돼. 원래 없어도 되는데 치장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치장상 이런 걸 다 네어쌓기라고 그래. 넷쌓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넷쌓기 할 때는 원칙이 있어. 뭐냐면 넷쌓기 할 때 원칙이 뭐냐? 이 벽돌에서 넷쌓기 할 때 이렇게 여기 벽면에 튀어나오는 매 튀어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몇 이하로 튀어나오게 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 벽돌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때는 약속된 규정만큼만 넷쌓기 하라고 해요. 그러면 약속된 규정의 넷쌓기가 뭘까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벽돌이 있어요. 벽돌이 있는데, 길이야, 길이가 얼마가 돼? 190이죠. 길이가 뭐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보통 1.0b라 그래. 1b라 그래. 1b. 1b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반으로 쪼개면 얼마가 나와? 2분의 1b죠. 얘를 또 쪼개면 얼마가 나와? 길이는? 4분의 1이죠. 또 쪼개면 어떻게 돼요? 8분의 1이죠? 요만큼. 요만큼만 내라는 거야. 그럼 한 켜당 뭐다? 한 줄이야, 한 줄. 한 줄은 얼마? 한 줄당 8분의 1b씩은 밖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고. 응? 그 다음에 두 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봐줘서 얼마다? 4분의 1b. 왜? 8분의 1b 곱하기 둘. 자, 보세요. 얘는 어떻게 나왔다? 4분의 1b는 8분의 1b 곱하기 2 하니까 얼마가 나와? 4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어쌓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는 얼마를 해라? 2b 이내입니다. 2b 이내. 그럼 최대 2b가 무슨 의미냐? 자, 그림 그려줄게요. 이 기준에 의해서 원래 벽면이 이렇게 돼. 그럼 밖으로 내는 기준이 있어. 요만큼 잘 생각, 요거. 자, 줄을 딱 만들어줘. 그쵸? 이렇게 만들어줘. 만들어준 다음에 요만큼만 튀어나오게 하는 거야. 느낌상. 한 장이니까 요만큼 튀어나오게 해. 그쵸? 그 다음에 두 장 동시에 했다 치자.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사용하겠지? 이렇게. 응? 응? 이렇게. 그럼 한 장을 할 때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4분의 1b만. 8분의 1b만.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고 있죠? 이게 쭉 조금씩 튀어나올 수 있죠? 쭉 튀어나오대. 여기. 시작하는 벽면이죠. 스타트. 여기 0이야. 여기서 쭉 올라가죠? 하지만 어디까지? 튀어나오는 길이 한도는 얼마다? 2b 이내. 이거보다 더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왜? 이 기준 벽면으로 기준 벽면도 튀어나오는 그 한도가 얼마다? 2b. 튀어나오는 길이. 전체 누적 길이가. 그래서 최대 2b는 누적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는 얼마? 한 켜니까 얼마? 8분의 1b. 두 켜니까 4분의 1b. 한 켜니까 8분의 1b, 8분의 1b. 쭉쭉쭉쭉 늘어나는데 몇 b? 최대는 2b 이내. 누적.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탈 강도 같은 게 나왔는데, 비빔 몰탈이 1시간 이상 경과하면 사용은 그만하라 그래요. 뭐냐면, 얘는 분명히 물, 시멘트, 모래잖아. 그죠? 당연히 시간이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굳겠죠. 굳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1시간 경과하면 사용을 그만하라 라는 얘기 나온 거고요. 벽돌 쌓기의 그 높이가 나와. 높이. 이 벽돌 쌓기 높이가 뭐냐? 또 지워드려야 되겠죠? 이 벽돌을 쌓을 때요, 아주 높게 쌓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볼게요. 응? 여기서 뭐가 들어가? 시멘트 몰탈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뭐 아침에 식사 안 하면 샌드위치 드셔요. 샌드위치. 식빵 있어, 식빵. 식빵과 식빵 사이에다가, 잼을 좀 발라서, 잼. 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잼이 아직 안 굳었으니까 힘을 주면 잼이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이 벽돌이 몇 겹이 계속 있는데 이 높이가 높으면 눌러주는 무게도 두꺼워지는 거죠. 한 장 무게, 두 장 무게, 세 장 무게, 네 장 무게 해서 얼마 정도? 한 30장 무게가 됐다. 그럼 이 무게 때문에 어떻게 돼? 이 밑에 있는 얘가 굳기 전에 잼처럼 밖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시공할 때는 몇 켜씩 쌓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했더니 벽돌의 하루 쌓기 최대 높이는 최대 1.5, 표준은 1.2. 최대 높이는 얼마를 해라? 1.5m까지 1일 하루에 가능하고 표준은 얼마를 해라? 그래, 표준은 1.2m 이내로 해라, 하루에. 왜? 아까처럼 시멘트 몰탈이 다 빠져나오면 강도가 뭐 나오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요수. 식빵과 식빵에서 잼을 이렇게 누르면 잼이 튀어나오잖아.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일이 끝날 때는 켜의 차이가 나면 층단 들어 쌓기를 하고 다음날 일이 쉽게 해라 라고 나와요.
야, 이게 층단 쌓기가 뭘까? 그 다음에 9번에 봤더니 직각 오르는 벽에 물림도 층단 쌓기를 하되 담당 오는 승인을 거쳐 켜걸럼도 쌓기 할 수 있다. 8번, 9번을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제 읽어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벽돌을 쌓다 보면, 오늘 19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도 쌓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사이에 뭐가 생겨요? 통줄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19일 싸고 두 번째 싸면 어떻게 돼? 얘가 맞물려지겠죠? 이렇게 계단 형상 쌓는 걸 뭐다? 층단 들어 쌓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쌓는 거구나. 층이 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켜걸럼 들어 쌓기는 뭐냐면 직각 오르는 벽에 모서리가 있어요. 직각의 모서리는 한 켜씩 물려 쌓을 수 있도록 한 켜씩 물려 쌓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한 켜씩. 그럼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해보세요. 손을 교차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 켜씩 물려봐. 눌러줬다 채워보세요. 어때요? 잘 안 빠지죠? 응?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서로 한 켜씩 한쪽씩 교차가 될 수 있도록 쌓는 거를 켜걸럼 들어 쌓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단 원래 다음날 뒷날과의 일을 연결하려면 층단 쌓기를 하고 얘도 원래 층단 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다 담당원 승인을 얻으면 층단 쌓기가 아니라 켜걸럼 들어 쌓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9번까지 설명드렸던 거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뭐 다음에 그 다음 강좌는 뭐 이후 강좌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했던 내용 어디까지 한 거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는 거야 이제. 마무리 정리.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방수 우리 재료별로 공부했고 맨 나중에 공부했어요. 우리가 뭐 실링 방수 공부해서 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조족구조 등 공부한 거죠. 조족구조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장단 특징 공부했죠. 특징 중에 단점이 있었어요. 습기에 강해 약해. 습기에 약하다는 거, 행력이 약하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적구조는 우리 접착 강도 있죠? 벽돌 접착 강도야. 벽돌 쌓기, 모르타르 강도는 모르타르 접착 강도로 해야겠네. 커야 합니다. 무엇보다? 벽돌 강도보다. 그래서 접착 강도도 커야 되는 겁니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줄눈, 세로줄눈이죠. 세로줄눈은 우리 내력벽, 힘을 받는 내력벽 쌓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통줄눈이에요? 막힌 줄눈이에요? 막힌 줄눈을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시공했고요. 그 다음에 조적구조의 사이즈, 가로, 세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90에 90에 57. 그 다음에 줄눈은 가로, 세로 얼마나 했어요? 줄눈은 10mm. 기억나죠? 그래서 사이즈는 190에 90에 57, 줄눈 지수는 10mm다.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분공사. 그쵸? 그 다음에 이때 물매라는 거, 기울기라는 거. 그래서 45도 물매를 기준으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대물매, 얘보다 크면 대물매, 얘보다 작으면 뜸물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물의 처리 설명했어요. 물의 처리. 그래서 우리가 지붕에서 초마움통, 깔때기움통, 장식움통, 선암통, 낙수바지돌.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방수에 대한 일반적 재료적 특성 말씀드리고 동학방수까지 말씀드리고 조적구조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이 조적구조에 관한 조금 더 필요한 쌓기 방식이라든가 구조적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가위 맞아서 잘
고향 갔다 오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꽉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우리 에듀프로 학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조금 일찍 시작해서 남들보다 좀 안정된 기초 공부가 되어야지만이 기본 속도에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